분수에 맞게 해야지. 장모님이 무슨 호텔이야. 백반집에서 밥 한 상이면 충분하잖아. 시어머니 칠순에는 제 돈으로 5성급 호텔을 잡아놓고 제 엄마 칠순에는 시골 백반집이 분수에 맞다던 남편.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년간 꾹꾹 눌러왔던 제 안의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잘라버린 카드 조각들을 나란히 올려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랑하고 다닌 5성급 호텔 잔치도 제 손으로 취소해버렸죠. 잔치 당일 수십 명의 하객 앞에서 쫓겨나듯 호텔을 빠져나간 남편은 집 비밀번호마저 바뀌어 있다는 걸 알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것들, 그 밑바닥을 제가 전부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남편에게 분수 소리까지 들으며 온갖 멸시를 당한 이지원 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펼쳐놓은 예약 확인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5성급 호텔의 최고급 연회장.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위해 제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눈이 아플 만큼 컸지만 며느리로서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하자는 마음 하나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밥 뭐 없어? 거실 소파에 드러누운 남편 박민준이 게임 컨트롤러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예약 확인서를 조용히 서류 봉투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 먹어. 나 지금 어머님 잔치 준비 마무리하는 중이야. 아,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다 된 거 아니었어? 박민준이 게임을 멈추지도 않고 하품을 섞어 대꾸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엄마도 칠순이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어? 박민준이 그제야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뭐 시골 백반집에서 밥 한 상 차려드리면 되지 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솔직히 각자 분수에 맞게 해야지. 우리 어머니야 평생 체면 있게 사신 분이니까 호텔이 맞는 거고 장모님은 뭐 원래 식당 하시는 분이잖아. 거기서 편하게 드시는 게 낫지 않아? 박민준이 다시 컨트롤러를 집어들며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떨리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나오는 거야? 왜 뭐가 문제야? 사실이잖아. 장모님이 고급 호텔에 가면 오히려 불편해하실 분이시잖아. 박민준이 화면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신 엄마.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며 번 돈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30평대 서울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마련해 주신 분. 그 엄마를 향해 분수라는 단어를 함부로 내뱉는 이 사람의 입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집 산 거,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나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장모님 칠순에 또 호텔 잡고 그러면 우리 형편에 감당이 돼? 박민준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게임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댁 경조사 때마다 제 카드로 부조금을 내고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고 명절마다 한우 세트를 보내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수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민준의 지갑 속에는 제 명의의 가족카드가 3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그 카드로 찍히는 내역의 절반은 제가 들여다보기도 민망한 것들이었지만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야, 왜 말이 없어? 내가 틀린 말했어? 박민준이 게임을 잠시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프린터에 용지를 넣고 이혼 서류 양식을 출력했습니다. 따뜻한 종이 위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와 곧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지배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칠순 연회 예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전면 취소 부탁드립니다. 위약금 안내를 듣고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위약금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결제도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박민준의 지갑 속 가족카드 3장의 번호를 하나씩 입력하고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공동계좌의 권한을 제 단독으로 바꿨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일 때마다 수년간 저를 옥죄던 보이지 않는 줄이 한 올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한가운데에 도장 찍힌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제 지갑 속 가족카드 실물을 반으로 잘라 서류 옆에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고 부동산 등기 서류와 금융 관련 서류, 귀중품만 골라 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게임 효과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박민준이 절대 떠올리지 못할 번호로 바꿨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주소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백반집. 허름한 간판 아래로 늘 손님이 줄을 서고 동네 유지들이 밥 때마다 찾아오는 그 식당이었습니다. 가게 뒷방에 캐리어를 내려놓는 저를 보고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에 불은 쌀알이 묻어있는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2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깨를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 뒤로 보이는 가게 안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잔치 당일 토요일 오후 저는 엄마의 가게 뒷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가족카드 3장이 정지된 지 벌써 일주일. 카드 대금 자동이체가 끊기고 보험료와 통신비 납부가 줄줄이 밀리기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 위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박민준이 앞으로 어떤 순서로 궁지에 몰릴지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호텔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진분홍 한복에 금색 놀이개를 달고 호텔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뒤로는 수십 명의 친척과 지인들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은 양복상의 단추를 채우며 시어머니 옆에서 어깨를 잔뜩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박민준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여사가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뒤따르는 친척들을 돌아봤습니다. 다들 오느라 수고했어. 오늘 제대로 대접할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즐기고 가.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 입구 앞에 다다랐을 때 호텔 매니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예약자 성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민준이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이지원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칠순 연애요. 매니저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예약건은 일주일 전에 전면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회장 세팅도 이미 철수된 상태입니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취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 여사가 놀이개를 움켜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매니저에게 다가섰습니다. 예약자 본인이 직접 연락하셔서 취소하셨고 위약금까지 모두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매니저가 차분하게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친척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큰아버지 뻘되는 남자가 팔짱을 끼며 박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박민준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박민준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근처 다른 데라도 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민준이 억지 미소를 짜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텔 1층 레스토랑 카운터로 달려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단체 자리 가능하죠? 이걸로 결제할게요.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삐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래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박민준이 황급히 2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3번째 카드를 내밀었을 때도 단말기는 똑같은 경고음을 뱉어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래? 박민준이 카드를 뒤집어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뒤로 친척 몇 명이 다가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카드가 안 되는 거야? 고무뻘되는 여자가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옆에 있던 삼촌뻘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사람을 서울까지 불러놓고. 텅 빈 로비 한복판에서 친척들의 시선이 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최 여사가 한복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박민준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어머니, 지금 저도 모르겠다고요. 지원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날 전화를 안 받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투숙객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귀 밑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양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호텔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을 찔렀지만 박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박민준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소리, 같은 빨간 불. 뭐야, 이것도? 박민준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복도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만 되돌아올 뿐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1통, 2통, 10통, 20통.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아파트 단지 안 편의점 옆 현금 인출기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화면을 누르자 잔고가 떴습니다. 마이너스가 찍힌 숫자, 옆으로 다음 주 대출 이자 출금 예정이라는 글자가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주는 화면을 두 눈으로 들여다보다가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더러운 바닥에 닿는 것도 모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갈 곳이 없어진 박민주는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 현관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 여사가 실내화 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네가 사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오늘 내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 제가 수습할 테니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진정을 해? 진정을 하라고? 내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어. 5성급 호텔에서 칠순한다고. 최 여사의 고함이 빌라 복도까지 새어나갔습니다. 박민주는 좁은 거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엄마의 가게 뒷방 작은 책상 위에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엄마의 가게 뒷방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박민주는 평소 은행 업무며 세금 신고며 귀찮은 일은 전부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덕분에 박민준의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는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박민준의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근 2년치 내역을 한 건도 빠짐없이 내려받았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같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보였습니다. 금액은 180만 원, 200만 원, 220만 원. 받는 곳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부업체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매달 박민준이 생활비 명목으로 저에게 받아간 돈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고금리 사채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로 생활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달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다시 화면을 내렸습니다. 대부업체 상환 내역 아래로 더 기묘한 이체 기록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증권 계좌로 들어갔다 나온 돈,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의 입금과 출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박민준의 소득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을 조회하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계좌에 찍힌 입금 금액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꼬리를 무는 의심에 저는 통신사 앱을 열었습니다. 박민준의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조회하자 번호가 2개 떴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는 번호, 다른 하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 번호의 청구서 내역을 열었습니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 이름이 결제 내역에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건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결제가 줄을 이었고 어느 업소의 회원권 가입비 1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장모님 칠수는 시골 백반집에서 떼우자던 그 입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유흥비를 긁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박민준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엄마 가게에 들렀다가 제 차를 타고 가겠다며 자기 차를 여기 두고 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갑 안쪽에 넣어두었던 보조키를 꺼내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앞 수납함을 열자 구겨진 종이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대리운전 영수증이었습니다. 출발지는 하나같이 강남 유흥업소 일대, 도착지는 우리 집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야근하던 날이거나 출장을 간 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한 장씩 펴서 날짜 순으로 정리한 뒤 투명 파일에 끼웠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뒷방으로 돌아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영수증 날짜에 맞춰 해당 날짜의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민준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웃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깔깔거리며 박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박민준이 조수석 문을 열어 여자를 태웠습니다. 저는 영상을 한 프레임씩 되돌리며 여자의 얼굴과 박민준의 손 위치,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옆에 낡은 USB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꽂자 폴더 하나가 떴고 그 안에 엑셀 파일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박민준이 회사 돈을 빼내 주식 투자에 쓴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수 금액, 매도 금액, 손실 금액이 칸마다 빼곡했습니다. 손실 누적액이 억 단위를 넘기는 것을 확인한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박민준은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 사원 행세를 하며 저를 시골 출신이라고 깔보았습니다. 분수를 운운하며 제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면 뒤에서는 사채비제, 유흥에, 회사 돈까지 손을 대고 속부터 골마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한번 내뱉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프린터를 연결하고 대부업체 상환 내역, 유흥업소 결제 내역, 두 번째 휴대폰 청구서, 대리운전 영수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그리고 회사 돈 횡령 엑셀 파일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연도별, 날짜별로 분류해 클리어 파일에 끼우고 목차를 만들어 맨 앞장에 붙였습니다. USB를 3개 꺼내 동일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가게 뒷방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나는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음날 은행 개인 금고에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다른 손에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 아침부터 뭘 그리 들여다보고 있어. 응, 엄마. 지금 먹을게. 엄마는 뚝배기를 책상 한쪽에 내려놓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엄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 쪽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등이 뒷방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뜨거운 찌개를 한 숟갈 떠넣으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남기고 나온 지 2주가 지난 수요일 오후 회사 동료 수진이가 메신저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지원아, 지금 회사 익명 게시판 봤어? 저는 점심을 먹다 말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상단에 올라온 글 제목을 보는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기획팀 이지원 과장, 사내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낸 실체를 고발합니다.
글 안에는 제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장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어내 마치 사실처럼 포장해 놓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글이 업계 커뮤니티 세 곳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메신저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 쓴 거 아니야? 문체가 너무 뻔한데. 저는 메신저에 답을 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아이디, 작성 시간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퇴근 후 엄마의 가게에 도착하자 엄마가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원아, 너 시어머니가 사방팔방에 전화를 돌리고 다니더구나. 뭐라고 하시던데? 네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일부러 망쳐놓고 시댁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쳤다고. 눈물까지 짜면서 지원이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난리를 치더라. 엄마가 행주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 금요일 퇴근 후 가게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등기 우편물이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민준은 제가 가정을 일방적으로 파탄냈다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까지 청구한 금액은 입이 벌어질 만큼 뻔뻔한 숫자였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박민준 측 변호사 이름으로 보낸 서류 안에는 당장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겠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겠다는 거라면 저도 가만히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인사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잠시 면담 가능하실까요? 인사팀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확인하셨을 겁니다. 전부 제 남편이 올린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게시글 캡처본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글에 적힌 날짜에 저는 출장 중이었고 출장 보고서와 항공권 예약 내역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장소에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고 그날의 회사 출입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해서 회사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과장,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게시글은 오늘 중으로 삭제 조치하고 인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동료 2명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민주는 변호사 착수금을 마련하느라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박민준이 회사 동료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민주는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렸고 최 여사는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둔 노후 통장에서 돈을 빼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퇴근 후 가게 뒷방에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박민준이 보내온 협박 문자 메시지를 날짜 순으로 캡처하고 통화 녹음 파일을 폴더별로 분류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의 캡처본과 아이디, 작성 시간을 표로 만들어 출력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 부씩 더 복사해 별도의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건에 대해 고소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접수증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저녁에 가게로 돌아오자 엄마가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던 엄마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엄마, 박민준이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아파트 절반 내놓으라고. 엄마가 행주를 쥔 손으로 가슴을 한번 쳤습니다. 세상에 그 뻔뻔한 놈이. 네 돈으로 산 집을 어디서 감히. 엄마, 걱정 마.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어.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엄마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고 찌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박민준 측 변호사에게 보낼 답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적고 나서 저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 저는 검은색 정장 재킷에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법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다른 손에는 USB가 든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박민준과 최 여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양복깃을 세우고 다리를 꼬아 앉아 있었고 최 여사는 그 옆에서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왔어? 오늘 네 꼴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최 여사가 핸드백을 팔에 걸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쯧쯧. 남편 돈 빼돌려서 도망친 년이 어디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녀. 오늘 제대로 망하는 꼴 보게 될 테니까 각오해. 저는 두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준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들어 올리며 목소리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민준 씨는 혼인 기간 중 아내의 일방적인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원고에게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외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박민준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방청석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들고 온 서류 파일을 열어 첫 번째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판사 앞으로 걸어가 서류와 USB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 앞에도 같은 서류 사본을 밀어놓았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봐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입 자금은 전액 제 친정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된 것입니다. 증여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한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원고 박민준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박민준 씨는 매달 제게 받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대부업체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누적 대출 잔액은 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은 서류 뒷부분에는 박민준 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돈을 빼내 주식 투자에 사용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직접 작성한 파일이고 손실 금액은 억 단위를 넘깁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법원 직원이 USB를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주차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민준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자 여자가 웃으며 박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박민준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여자가 차에 올라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날짜와 시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최 여사가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다리가 풀린 최 여사가 방청석 의자를 붙잡다 못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박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측 변호사가 서류를 황급히 덮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기 의뢰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지금 제출된 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서다가 입을 열지 못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박민준이 변호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뭐라고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더 꺼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중입니다. 박민준 씨가 회사 익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판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제 돈으로 결제한 시댁 경조사 비용과 생활비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내역서와 카드 결제 기록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박민준이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듯 머리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피고 측 모친의 자금으로 취득한 피고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인 유흥 비용과 투자 손실로 발생한 빚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박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민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 무릎이 법정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최 여사가 제가 건넨 서류 사본을 펼쳐들었습니다. 아들의 대부업체 대출 잔액, 유흥업소 결제 내역, 회사 돈 손실 금액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최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가늘고 긴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가게에서 평소처럼 저녁 장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민준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낼 돈이 없었던 박민준은 엉뚱한 곳에 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엄마의 백반집이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점심시간에 카운터로 다가와 엄마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동네 맘카페에 이 가게 글이 잔뜩 올라왔는데 엄마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게 이름을 콕 집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가게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우리 가게 그릇도 아닌데. 엄마가 안경을 벗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넣고는 음식에 벌레가 들어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억지 분노를 짜내는 목소리가 매번 비슷한 말투였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보건소에 신고할 겁니다. 엄마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주방 벽에 걸린 위생검사 합격증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배달 앱에 올라온 악성 리뷰를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주문자의 아이디, 주문 시간, 리뷰 내용, 첨부된 사진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늦게까지 남아 식사를 하시던 손님 두 테이블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매출 정리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쿵!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습니다. 박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 여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지원, 나와. 박민준이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제가 카운터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는데 네가 책임을 져야지. 박민준이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반찬 그릇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식사 중이던 할머니 한 분이 놀라서 의자를 밀며 벽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최 여사가 박민준 뒤에서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나와봐. 내 딸이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합의금을 내놓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주방 문이 열리고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엄마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행주를 접어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박민준과 최 여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합의금? 합의금은 무슨? 할 말 있으면 법원에서 하시지. 남의 가게에 와서 이 난리야.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닥쳐. 이 시골 밥집이 뭔데 감히.
박민준이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옆 테이블에 부딪혔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미쳤나? 식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가방을 움켜쥐고 출입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박민준이 이번에는 카운터 위에 메뉴판과 냅킨통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그 옆에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독해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게 천장 4군데를 가리켰습니다. 고화질 보안 카메라 4대의 렌즈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여?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 녹화되고 있고 인터넷 보안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부숴도 영상은 이미 밖에 저장돼 있다는 뜻이야. 박민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올려다본 카메라 렌즈가 박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 상인회장님이었습니다. 그 뒤로 옆 가게 사장님, 철물점 아저씨,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까지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아요? 밖에서 소리가 나서 달려왔는데 상인회장님이 엄마에게 물으며 박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야?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박민준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제 옷깃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상인회장님이 옆에서 박민준의 팔을 움켜잡아 비틀었습니다. 철물점 아저씨가 반대편 팔을 잡아채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거 나. 박민준이 바닥에 엎어진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엎드린 박민준에게 기어가며 두 팔로 감쌌습니다. 이 사람들아, 왜 남의 아들을 이렇게 해? 며느리가 독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아주머니, 지금 보안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어요. 남의 가게 물건 부수고 행패 부리는 게 누가 봐도 범죄지.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그래요?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며 최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의 몸부림이 멈췄습니다. 최 여사의 곡소리도 끊겼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가게 뒷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상인회장님이 박민준의 등을 바닥에 누른 채 말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과 철물점 아저씨가 뒷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인회장님이 박민준에게서 손을 떼자 경찰관이 박민준의 두 손을 뒤로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 여자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요. 박민준이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박민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경찰관이 박민준의 어깨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순찰차 뒷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밀려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순찰차를 따라가며 울부짖었지만 다른 경찰관이 최 여사의 팔을 잡고 2번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엎어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저는 담당 형사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보안 카메라 영상 원본이 담긴 USB를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가게에서 벌어진 기물 파손과 영업방해 건입니다. 영상 4대 분량 전부 들어있고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의자 박민준 씨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고 조사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접수한 명예훼손건과 함께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접수중 사본을 형사에게 건네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게 뒷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리 복사해둔 박민준의 회사 돈 횡령 관련 엑셀 파일과 주식 투자 손실 내역서를 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제보 양식을 작성해 박민준이 다니는 회사 감사팀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제보가 접수된 직후 박민준은 회사에서 즉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팀이 박민준의 업무용 컴퓨터와 회계 장부를 전부 뒤졌고 빼돌린 금액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징계위원회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결국 박민준은 퇴직금 한 푼 없이 파면 처리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뒤에도 박민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카드도, 통장 잔고도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민준은 유치장 안에서부터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 이틀에 한 통, 구겨진 편지 봉투가 가게 우편함에 쌓여갔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달라.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는 즉시 가게 사무실 구석에 놓인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가느다란 조각으로 잘려나갈 때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파쇄기 소리를 듣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또 온 거야? 응. 엄마 신경 쓸 거 없어. 그놈이 뭐라고 쓴 건데. 안 읽었어. 읽을 필요도 없고. 엄마가 파쇄기 위에 쌓인 종이 조각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무렵 최 여사의 사정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합의금과 횡령한 돈을 메꿔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평소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 앞에서 자랑하던 명품 가방을 중고 거래 앱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값에 내놓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가격을 계속 내려야 했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진주 목걸이까지 전부 금은방에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최 여사는 결국 자신이 살던 낡은 빌라를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금매라는 것을 알아챈 부동산 중개인이 가격을 후려쳤고 최 여사는 울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도 없는 달동네 꼭대기층 월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최 여사가 곰팡이 핀 벽지를 올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한편 저는 맘카페에 올라온 가게 악성 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게시글 캡처,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간, 내용을 표로 만들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글들은 박민준 씨의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올린 허위 게시물입니다. 배달앱 환불 사기와 함께 처리해 주십시오. 수사가 진행되면서 글을 올린 사람들이 하나씩 특정되었습니다. 박민준의 지인 4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며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잠깐 잡혔습니다. 야, 네가 하자고 했잖아. 뭐? 민준이가 시킨 거지. 내가 언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함을 지르는 그 꼴을 저는 가게 뒷방 노트북 화면으로 봤습니다. 모든 반격의 수단이 막혀버린 박민준은 어머니의 월세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채 이자는 하루하루 불어나고
위자료 납부 기한은 다가오고 정가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사원이라는 명함 뒤에 숨어서 제 엄마를 향해 분수 운운하던 그 입이 이제는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날 저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박민준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한다는 문장 위로 판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고 이혼은 완벽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서류 봉투에 넣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박민준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4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수년간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무거운 덩어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다 끝났어. 그래, 고생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가게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단독 명의로 지켜낸 아파트는 주변에 새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대형 상가가 생기면서 매매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앱을 켤 때마다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 집을 사주시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셨던 엄마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가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민준이 난동을 부렸던 그날 밤 이후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이 오히려 엄마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입소문은 동네를 넘어 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 골목까지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 차를 끌고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매출이 3달 연속으로 이전의 3배를 찍었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이러다 손님을 못 받겠다. 자리가 없어서 돌려보내는 게 하루에 몇 팀이야. 엄마,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가게를 넓혀야 할 것 같아. 넓히긴 어디로 넓혀. 여기가 다인데. 시내 쪽에 새로 올린 건물이 하나 나왔거든. 3층짜리야. 1층은 가게, 2층은 사무실, 3층은 엄마 살림집으로 쓰면 딱이야. 엄마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 건물이 돈이 얼마인데. 내가 다 알아봤어. 아파트 담보로 잡으면 충분히 돼. 그리고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엄마 가게를 크게 키우고 싶어? 여기 한 곳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같은 이름으로 매장을 내는 거야. 내가 경영을 맡을게. 엄마가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엄마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밥만 잘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코를 훌쩍이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달 뒤 시내 한복판에 번듯한 3층짜리 신축 건물이 엄마와 제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1층에는 기존 백반집의 간판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허름한 글씨체 그대로 엄마가 30년 넘게 써온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규모뿐이었습니다. 좌석수가 4배로 늘었고 주방 설비를 전부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가게 2층 사무실에 책상을 들였습니다. 명함에는 총괄 경영이사라는 직함 대신 엄마가 직접 써준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김여산의 백반 지원이라고 적힌 그 명함이 저는 세상 어떤 직함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투자자를 만나고 식자재 납품 계약을 정리하고 2호점 부지를 답사하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2호점과 3호점이 문을 열었고 연말이 되기 전에 전국에 7개 매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맞춤 정장 재킷을 입고 제 명의로 된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가게 건물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쇼윈도 유리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한 손, 커피를 든 다른 손,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소파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전 고향 친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나 어제 시장 가다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뭔데? 너 전 남편 있잖아. 박민준.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대. 지금은 그것도 못 나가고 단칸방에 누워 있다더라. 사채 이자랑 위자료 갚으려고 현장을 전전했는데 몸이 버텨내질 못한 거지. 그래. 시어머니도 아들 빚 독촉에 시달려서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상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양반이 맨날 식당 일이 어쩌고 분수가 어쩌고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네. 미영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는 잔잔한 수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내일 열리는 8호점 계약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녁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거야? 가면 알아. 택시가 멈춘 곳은 서울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예약했다가 취소한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고층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비싼 데 아니야? 엄마가 메뉴판을 들었다가 가격을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내는 거야. 메뉴 볼 것도 없어. 가장 좋은 걸로 시켰으니까. 아이고, 이 돈이면 우리 가게에서 10명은 먹이겠다. 엄마는 맨날 남 먹이기만 하잖아. 오늘은 엄마가 먹는 날이야.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엄마는 접시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소스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뭐 들어간 거야? 간이 좀 심심한데. 엄마, 여기 셰프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돼.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도 따라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가마솥 앞에 서서 간을 맞춰온 엄마의 혀를 속일 수 있는 요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샴페인 2잔이 나왔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할 말이 이것밖에 없다. 엄마가 투박한 손으로 가느다란 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고마운 건 나지.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크다니. 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끝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저는 야경을 향해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분수에 맞게 살라던 남편의 그 한마디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잔치를 열어달라던 시어머니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번듯한 대기업 사원이라며 큰 소리치던 남편은 단칸방에 누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골 백반집이라고 무시당하던 엄마의 가게는 지금 전국에 매장을 내는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분수 운운하며 깔봄을 당하던 이지원 씨는 그 호텔 꼭대기층에서 엄마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함부로 깔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뱉은 말에 자기가 짓밟히게 됩니다. 진짜 분수를 몰랐던 건 이지원 씨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편 박민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묵묵히 참고 있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서 참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